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언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조기 교육이 심해지면서 또 영어를 아이를 일찍부터 시켜요. 영어를 아이가 36개월 이전부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그런데 역시 영어를 일찍 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 학원에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이 마케팅에 어머님들이 대부분 속아 넘어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아 마케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부모님들을 세뇌를 시키고 또 그것에 팔랑귀로 혹해서 넘어가는 이런 어머니들이나 아니면은 또 부잣집 어머니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요. 부잣집 같은 경우는 좀 권위적이고 또 어머님들이 자격지심이 심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도 똑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시기에 많이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또 육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천천히 시키긴 했어요. 이 유아 마케팅이 왜 좋으냐면은 돈을 벌어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돈을 벌어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아이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질병들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생기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은 뇌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했을 때 어떻게 발달 과정을 걸치는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뇌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상화를 시키고 형상화를 시켜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우뇌와 자뇌에 대해서 학술적인 자료 또는 그것과 아이들과 학습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10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많은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우뇌와 자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교육 문화에 맞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이 10년 후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의하는 이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형태와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년 후에 이거랑 똑같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은 인터넷이나 또 다른 논문 자료에도 거의 없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아이가 언어가 생기는지, 또 모국어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참고하는 문헌들이 논문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블로그들을 참조할 수 있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런 것도 보는 것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옆집 엄마 하는 거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따라 할 수도 있고요. 또 잘 모르면은 학습지에 물어봐요.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종류를 또 참조를 하죠. 제일 많이 속는 게 이 학원이에요, 학원. 또 학습지예요. 또 책장사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옆집 누구는 자기네 것을 해가지고 애가 똑똑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아이는요, 이거를 하든 뭘 하든 잘할 아이예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영재 아이들이에요. 자, 이 영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약 3에서 4%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에서 4%가 유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아부터 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3, 4%인데,
이상하게 대치동의 영어 학원은 애들을 다 테스트를 했더니 기본이 130에서 140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영재들이 다 대치동에 영어 학원에 몰려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학원에서 하는 것은 자체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뇌가 발달된 아이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우뇌가 많이 망가진 아이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야 좌뇌만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분히 앉아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우뇌가 망가진 시점에서 웩슬러 지능 검사할 때 우뇌는 거의 0으로 나와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학교에 가면 문제가 되고요.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때 전전두엽이 발달을 하면서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은 뇌의 좌뇌와 우뇌 사이에 이 뇌량이라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때부터는 좌뇌와 우뇌를 같이 써요. 근데 우뇌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뇌 지능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우뇌 지능만 낮게 나오면은 아이들이 좌뇌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IQ가 100이 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린 시기에 이 3살 이전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은 영재급 아니면은 나머지 애들은 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은 심하게는 80선까지 경계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 90선이에요. 100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말하는 130, 140 이거는 다 뻥이에요. 진짜 궁금하시면요. 영어 학원에서 130, 140이라고 했을 때 그와 동시에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IQ가 웩슬러 IQ가 120하고요. 130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90하고 100하는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또 100하고 110도 그래요. 그런데 이 120하고 130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영어 학원에서 테스트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어머니들이 많이 참조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블로그예요. 또는 맘카페에서 나오는 이 글씨들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외국 논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쭉 썼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요. 그냥 외국에서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자, 미국 논문을 아이들 육아 방식의 미국 논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키우는 방식이에요. 미국 육아 방식.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미국 애들 ABCD 배우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또 검증도 안 하고 쭉 발달 과정이 나왔는데 뭐 20개월에 뭐 24개월에 ABCD를 하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한국어도 저 기억 니은도 모르는 애들을 왜 ABCD를 시키라는 그런 논문 자료를 가져와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우리 애들 시키라고 그래. 그러면은 또 요거를 봐가지고 애들 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24개월 이내에는 ABCD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볼 때 블로그 이런 거 좀 참고하지 마시고요. 육아 관련된 정식 서적을 참고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달라요. 이 외국 논문에, 특히 미국 논문에 보면은 영어를 좀 일찍 시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읽기도 일찍 들어가라고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랑 한국어랑 다르단 말이에요. 영어는 알파벳을 그냥 ABCD, A부터 G까지 외우면 돼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해가지고 뭐 키역, 뭐 티읕,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야만, 여부터 해야 되고 오요, 우, 유, 이, 그 다음에 의도 있고 야도 있고 야가 아니라 의도 있고 뭐 왜 이런 것도 있고 이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알파벳 나열로 배우는 이 영어랑 이 자음과 모음 또 받침까지 있는 우리나라
이런 기본 구조를 배우고 이 조합을 해서 나오는 이 단어들, 시옷과 아, 기역과 오와 아를 붙여서 사가가 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고차원적인 거예요. 영어는 그냥 알파벳을 읽으면 바로 단어가 딱 나오니까 쉬운 거예요. 한국어는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언어는요, 어려운 것을 배우면요, 쉬운 것, 쉽게 배워요. 어려운 것에 관련된 뇌가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쉬운 것은 나중에 배우면 쉽게 배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다른 거는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초3으로, 그러니까 최소예요, 최소. 최소 초3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초3 때까지는 모국어 외에 다른 거는 건들지 말아라 라고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게 초3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도 제대로 안 되고 모국어도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은 초3 때 영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찍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쉬운 것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한글을 배우게 되니까는 한국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 설명을 했어요. 자, 이 기본적인 뇌 발달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는요, 이제 대뇌만 볼게요. 대뇌에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우뇌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상과 생각, 그 다음에 이 옆부분에서 하는 게 듣기예요. 자,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모든 언어는 이 순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고 빨리 배우고 또 실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국어 외에 어떻게 가르쳐요? 일단은 이거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냥 읽으라 그래요. 읽기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시켜. 그 다음에 말하기는, 이 말하기가 솔직히 이게 나중에 대화거든요. 회화예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될 때까지 거의 회화할 일은 없어요. 유아 시기에 뭘 해요? 그래, 유아 시기에 한 게 다 해요. 그 다음부터 회화를 쓸 일이 없어. 회화를 안 하고 말하기를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도태가 돼요. 언어는 안 쓰면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쓰기부터 잊어버리고 읽기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듣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뭐라고 하는 거는 언어가 오래되더라도, 그러니까 제2외국어가 오래되더라도 듣기는 돼요. 근데 말을 계속 안 하다 보면은 말이 안 나와요. 자, 듣기 말하기는 되는데 읽기는 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자 읽는 건 돼. 근데 쓰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쓰기가 제일 최종 단계예요.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유아 애들 데리고 이 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읽기 쓰기를 제일 어려운 것부터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단어가 된 다음에 이제 듣기 말하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원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순서예요. 그래서 우뇌에 듣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언제부터 들어요? 태아기 6개월부터 듣기 시작해요. 뇌 기관이 이때부터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애기 뭐 태교를 해준다고 6개월 전부터 뭐 영어 테이프 배에다 대고 막 들리고 그거 제발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도 아이가 태동이 있을 때 엄마와 아빠랑 아이랑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 태동이 있을 때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거지. 거기다 대고 영어 테이프를 들려주고 있어. 아, 진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아이가 보통 이 태아기 때 23시간을 자요. 그리고 1시간 깨 있어요. 23시간 동안은 아이들이 신체 발달을 해요. 신체 발달을 하는데 이때 왜 배에다 대고 영어를 들려주냐고. 이게 애들 방해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도 잘 때 옆에서 쿵쾅쿵쾅거리면 시끄럽잖아요. 애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야 아이들이 편안한 기질로 태어나요. 아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왜 뱃속에 있을 때 애들이 스트레스를 줘.
이렇게 해서 6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뇌의 기관이 발달되면서 듣기 시작을 해요. 또 듣기 시작한다고 또 이때부터 또 영어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이 엄마 아빠 소리 하려고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 뭐 맘마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음가가 들어간 뭐 엄마 아빠 뭐 맘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이 말들을 많이 해요. 쉽잖아요. 애들이 그때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약 1년? 그 사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은 아이가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를 하면서 모국어에 대한 구강 구조가 형성돼요. 이 구강 구조가 형성될 때 이 혀, 턱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음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영어 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때 영어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 발음이 이때가 모국어 발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국어 발음이 생기는 이 사이에 영어가 들어가면 영어 발음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발음은요, 모국어로 성정된 거, 본 발음이 돼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이 언어의 이해도를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생후 2년까지 발음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때 모국어로 하고 싶은 거 이걸 들려주다 보면은 이 모국어 발음이 아이 귀에 박혀서 제대로 발음이 나오면서 이때 이게 모국어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은 이 발음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발음을 담당을 하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뭐가 되냐? 베르카스 영역에서 이 통이 하나 생겨요. 요거는 언어를 담는 통이에요. 특히 뭘 담아요? 모국어를 담아요. 이 모국어를 담는 이 통에 뭐가 들어가요? 7세 때까지 부모에 의해 또 가정에 의해 보육원에 의해 주변인에 의해 배운 이 단어들 또 문법들 그러니까 문법이 글씨적인 문법이 아니라 이 말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높임말 낮은 말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사투리도 있단 말이에요. 또 서울말도 있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모국어에 관련된 게 이 통에 담기게 돼요. 7세 때까지. 이 7세 때까지 담기는데 이 기간에 이 모국어도 담기가 벅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모국어가 책에 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모국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하고 이거 부모에 의한 대화나 아이가 실질적으로 듣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 모국어 실질적인 대화로 인한 모국어라 책에 의해서 얻는 이런 단어들 이거는 별개예요. 모국어는 이거에 의해서 받아진 것만 여기 통에 담기게 돼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책 육아를 한다고 어린 시기부터 아이보다 높은 레벨의 책을 읽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언어 지연이 오는 이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담긴 이 모국어 통이 8세가 되면은 좌뇌의 언어 영역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모국어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8세부터 배운 거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어요. 이 듣는 거에 따라서 또 언어의 종류, 나라만의 언어의 특이 이런 것들 이 중국어나 태국어 또 베트남어 이런 것들은 성조가 있어요. 성조가 있다는 거는 음의 높낮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디가 뛰어나야 돼요? 이 측두엽이 뛰어나야 돼요. 듣는 게 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노래 같아요. 그래서 뭐가 뛰어나야 돼요? 두정엽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는 뇌에 거기에 담기게 돼요. 이 외국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8살 이후부터 배우는 제2외국어는 각 나라 언어 특성에 따라서 뇌에 저장되는 위치가 달라요. 그렇게 저장이 되고, 이 좌뇌의 언어 영역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모국어로 인식을 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아이를 한 6살까지 영어를 가르쳤어요. 야, 영어만 쓰게 한 거야. 그럼 모국어가 뭘로 당겨요? 자, 못해도 80%는 영어로 당겨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슨 한국어를 한다고 6살부터 급하게 이제 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가 이제 한국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로 들어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은, 이 좌뇌에 있는 언어 영역 통에, 자, 영어 80% 들어가 있고요. 한국어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통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8세 이후부터 모국어라고 인식한 거. 이거를 안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에서 버려요. 그냥 거의 쇠퇴가 돼요, 쇠퇴. 그래서 학교 간 이후에 급하다고 이제 영어 안 가르치고 이제 한국어만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당분간에 아이들이 영어를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영어에 그나마 배워놓은 것들이 계속 줄게 돼요. 그리고 한국어도 이 모국어 통에 담겨야 아이가 발음이 좋은데 모국어 통에 발음 당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다 당기게 돼요. 한국어 관련돼. 이런 영역에 당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중구난방으로 당기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한국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장기간 하다 보면 한국어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영어 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언어는요, 무조건 제2외국어가 모국어 실력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고, 항상 모국어 수준 밑이에요. 자, 아이가 한국어를, 그러니까는 특히 대화할 때 또박또박 굉장히 잘하고, 말을 또 논리 있게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은 제2외국어. 이 제2외국어가 유아 때 배운 게 아니에요. 8세 이후. 한다 하더라도 이 한국어 수준의 약 7, 80% 수준으로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말수가 적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 외국어 해봐야 똑같아요. 한국어는 잘 못하는데 제2외국어가 잘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 자기 말투 스타일대로 제2외국어를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 말을 토막토막 잘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2외국어 할 때도 토막토막 잘라서 하지 이게 길게 얘기를 안 해요.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어는 어려운 거예요. 이 영어는 쉬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워하냐? 한국어랑 영어랑 문법 다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회화만 가르치면 애들이 다 잘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쓰지 않는 이상한 문법들을 가르치고 쓰지 않는 단어들을 강제로 암기를 시켜요. 너무 문법 위주고 대학교 수능 위주로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교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애들이 하고 있는 게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어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수능을 하기 위해 배우는 것도 아니고 토익 톡불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어를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아이들 영어를 하냐? 아이 영어 잘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유아시기 때부터 시키면 안 되는 거지.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아이를 저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수능 잘 보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 모국어를 똑바로 해놔야지 아이가 수능을 잘 본단 말이에요. 모국어 실력이 안 되면은 국어에서 망치면 어떡하려고. 영어는 잘하는데 국어를 망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안 되는 짓을 유아시기 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7세가 됐어요. 7세가 됐는데 3세 때부터 영어를 시켰단 말이에요. 7세 때까지 배운 영어 실력. 이게 중요한 거지. 이 7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한국어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얘기하는 아이의 4세 수준밖에 안 돼요. 영어 실력이. 보통 7살짜리 애들 이 영어 교육한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랑 대화하고 얘기하고 했으면은 7살 애들 완전히 청상유수처럼 얘기를 하고 모르는 것도 없고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 정도 수준의 아이가 영어를 할까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아이 영어 실력이 한국어로 환산했을 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 애들 4세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4세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6세부터 뭐래요? 일단부터 한국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수준이 얼마 수준이에요? 이걸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3세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니 아이가 학교 문제를 풀겠냐고. 못 풀어요. 그리고 이 모국어라고 하는 것들이 7세 이전에 1만 단어 이상 습득을 해야 돼. 1만 단어 이상 습득. 그러면은 이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책 많이 읽히면 되지 않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책하고 아이가 대화로 습득한 또는 경험으로 습득한 이런 단어랑은 다른 거예요. 아이의 모국어 또 성인이 됐을 때의 모국어, 이 모국어는 집안에서 부모와 대화로 얻은 이것이 진정한 모국어예요. 엄마의 말투, 아빠의 말투, 아빠가 화났을 때 하는 말, 엄마가 화났을 때 하는 말, 엄마가 칭찬할 때 하는 말, 아빠가 칭찬할 때 하는 말, 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제스처로 나오는 뭐 안 좋은 말도 있을 수 있죠. 뭐 안 됐을 때 아이씨 막 이럴 수도 있고, 에이 제기랄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귀에 다 들어가서 이게 다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남성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모국어에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는 알고 계세요. 이 모국어는 책으로 습득하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국어라는 건 뭐라고요? 부모에 의해서 대화로 얻는 건데 이 6세, 7세 이때 간 이 한국어, 모국어가 뭔 도움이 되겠냐고. 그리고 1만 단어를 어디서 구해와요? 못해요. 근데 이 1만 단어가 어떤 1만 단어냐?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언어 습득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1만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뇌가 있는데 여기가 우뇌, 여기가 좌뇌라고 그랬어요. 자, 이 측두 옆에 있는 게 이제 듣기라고 그랬죠. 아이가 뭐 이제 한 24개월 이후에 이제 아이가 우유를 봤어요. 자, 엄마가 아이한테 이 우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아이가 이게 뭔지 알아요? 주면서 엄마가 야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듣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 우뇌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우유라는 이 소리 음가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우유 모양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 색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보는 건 보통 흰색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3살, 4살 때 마트를 갔어. 그랬더니, 딸기 우유도 있고, 바나나 우유도 있어. 그랬더니, 딸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유가 이런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나나 우유 있죠? 바나나 우유. 이런 모양도 있는 거예요. 아, 우유가 꼭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구나. 또 우유라는 게 요만한 300ml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ml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 1000ml짜리 우유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우유가 크기도 또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라는 단어를 하나를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색깔도 알게 되는 거고. 자, 딸기를 봤어. 이 딸기를 보는데 자, 딸기 먹어, 딸기 먹어, 딸기 먹어 하면 소리가 들어가죠? 자, 딸기라는 소리 음가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소리 음가가 들어가고 또 딸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딸기가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자, 이렇게 해서 딸기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이가 딸기 모양이 생겨나고 딸기는 빨간색. 이게 연쇄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랬더니 저번에 먹었던 딸기 우유. 딸기 우유를 이 딸기로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 흡수가 돼가지고 이거를 몇 단어? 10,000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몇 살 때까지? 7세 때까지. 뭘로? 아까 얘기했죠? 부모랑과의 대화. 실제로 보는 것. 또 부모뿐만 아니라 이 보육자가 어디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아이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 개 한 개 넣으면서 그 음가와 모양과 그에 연관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약 7세 전까지 10,000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10,000단어에는 지시대명사도 있죠.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뭐 시간이라는 단어, 또 이런 것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가고,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1이 얼마만큼인지 2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1, 2, 3, 4로도 셀 수 있지만은 하나, 둘, 셋, 넷으로도 셀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좌뇌에서 이게 충분히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읽기에 관련된 뇌가 이제는 터트려도 되겠다 싶으면은,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진짜 빠른 애들은 5세 자동으로 터지는 애들이, 늦게 터져도 7세면 터져요. 그러면 터지면은 이 음가로 들어왔던 거나 이런 글씨로 봤던 것들, 이게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건물 옆에 세탁소라고 써 있어요. 세탁소라는 글씨를 아이가 맨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엄마가 물어보지, 저 세탁소 가자. 그러면, 세탁소? 막 애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글씨 모양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고, 세탁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애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던 글씨들, 이 글씨들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읽기에 관련된, 뇌가 빵 터지면서, 이게 웃긴 게, 아이가 자는 사이 이게 빵 터지면서 한 번에 다 들어가요. 이러니까는 아이가 전날까지 못 읽었던 애들이 다음날 갑자기 읽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재밌어서 같이 쓰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쓰는 게 보통 아이들이 처음 쓸 때 이런 식으로 크게 써요.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기예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글씨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중에는 조그맣게 써지는데, 조그맣게 써지는 건 뭐냐면은 읽기 다음에 쓰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활성화가 점점 되면서 글씨 크기가 큰 글씨에서 작은 글씨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얘는 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뇌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시기에 조기 영어를 시키고, 나중에 뭐 6세나 한글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모국어 형성,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모국어 형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부모랑 거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영어가 편한 거예요. 근데 영어가 뭐 유창한 영어도 아니고 그냥 생활 영어, 그냥 짤막한, 이게 저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능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사이에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영어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애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부 알 발음을 다 굴려버려요. 그래서 조기 영어를 안 했던 이런 애들하고 대화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너는 왜 발음이 왜 이러냐? 다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언어 발달이 되는데, 이 6살, 7살에 한국어를 번개에 콩고 먹듯이 갑자기 배운다고 아이가 한글이 되지가 않아요. 이 한국어가 어렸을 때부터 기본 바탕이 돼서 많은 경험과 부모와의 생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가정 환경에 대한 모국어가 형성이 되고, 책은 별개예요. 책은 아니에요. 모국어가 형성이 되고, 그 모국어로 인해서 아이가 8살이 넘으면은 아까 발음을 담당했던 베르니케,
이 영역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이 모국어, 이 많이 알았던 이 모국어를 통해서 아이의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강제로 아이를 높게 한다고 독서를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해도가 떨어져요. 이 모국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독서가 왜 위험하냐? 독서는 말 그대로 읽을 독자예요. 뭐를? 글을. 글을 읽는 거예요. 누가? 주체자가. 아이가 글을 읽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읽기에 관련된 뇌.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고, 문장의 이해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이해에 관련된 뇌가 언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고 이거를 이해하는 뇌가 언제 활성화가 돼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 약 8세 정도 생기는데 이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모국어 활성 정도에 따라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몇 살부터 시켜요? 3세, 4세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문장을 읽었어요. 아이가 이해할 수도 없는 문장이에요. 뇌에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코르티솔, 평안할 때는 세로토닌, 기분이 좋을 때는 도파민, 아플 때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자, 이런 글을 4살짜리 아이가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4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읽게 되면은, 자, 이런 거를 자주 읽었어요. 그럼 아이가 뇌라는 걸 알까요? 몰라요. 호르몬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분비가 뭔지 알아요? 당연히 모른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으면 알 수도 있는 거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이 코르티솔은 처음 보는 단어예요. 아이가. 당연히 읽기는 읽되 몰라요. 평안하다? 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몰라요. 기분이라는 말은 아이가 알 수도 있겠다. 좋다는 말도 알 수가 있고요. 도파민? 당연히 몰라요. 아프다는 알죠? 엔돌핀 들어봤으면 아는 거고 아니면 모르는데 4살짜리 아이가 엔돌핀을 들어봤을 리가 없죠. 분비라는 말도 몰라요. 자, 이 글을 읽는데 아이가 모르는 게 95%예요. 근데 아이가 이런 거를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이 준비되지도 않는 이 뇌, 특히 읽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돼 있지도 않고 이해에 관련된 뇌도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런 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아이가 그냥 글씨만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매일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외워버려요. 글씨를 그냥 외워버려요.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글씨를 읽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이가 뭔 뜻인지 모르는데 다 외워버리는 이런 현상이 어린 시기에 독서를 시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읽어줘. 그러면은 엄마 호르몬이 뭐야? 엄마 분비가 뭐야? 스트레스가 이걸 계속 물어봐. 그러면은 엄마가 알 수가 있어. 아, 이 책은 아이랑 맞지가 않는구나. 다른 책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읽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읽어주는데 애가 멍하니 듣고만 있어. 얘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멍하니. 질문도 안 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어. 그냥 얘는 멍하게 그냥 책 육아를 하기 위해서 애를 그냥 멍하게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좌뇌가 일찍 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엄마 스트레스 받을 때는 코르티솔이 나온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단어야. 아이가 자 말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기를 하는데 말하기에 엔진이 달려 있어요. 아이가 그 나이 수준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할 수 있게끔 딱 그 정도의 엔진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이상의 어려운 단어가 들어오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시기에 레벨 높은 독서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그나마 봐서 조금 되는 아이들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단어들을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엔진 출력이 낮는데 단어 레벨은 높아요. 그러면은 이 높은 게 엔진으로 들어가서 나오려고 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대기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더듬 현상이 일어나요. 말을 버벅거려요. 그리고 오히려 말이 느려져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아이가 출력이 낮다 보니까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언어 지연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언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너무 어린 시기에 독서를 시키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다 안 일어나더라도 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엄마표 뭐 독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차라리 애들 차 안 지키는 게 나아. 학교 갈 때까지 읽혀주지 말고요. 이 모국어는 뭐라고요? 책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 생겨요? 부모랑과의 많은 대화, 이걸로 생기는 거예요. 또 많은 경험.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요. 너무 많은 독서 시키지 마세요. 이런 문제 발생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언어 치료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집에 책을 다 치워버려요. 책이 들어가면서, 책은 뭐라고요? 좌뇌라고 그랬어요. 이론적 지식. 요거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이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책은 읽히는 거 다 끝마치고 이 경험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은 더 나아질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좋아지지가 않아요. 한 번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책하고는 잠시 좀 빠이빠이 하고, 학교 가기 이전에도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런 아이 절대 제2 외국어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2 외국어 들어가지 마시고, 학교에 가서도 버벅거린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배울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끝마치고 집에 와서 영어 하지 마셔야 돼요. 얘는 한국어도 제대로 안 되고 모국어에서 이미 꼬여버렸던 아이기 때문에 제2 외국어가 들어가도 제2 외국어도 같이 꼬이게 돼요. 한국어가 더듬더듬 거린다고 그렇게 됐는데 영어가 잘 될 리가 없지. 그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글씨체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글씨체. 글씨체는 운해에 있어요. 글씨체가 운해에 있는데, 이 운해에서 보통 같이 연계되는 게 감정, 디자인, 성격,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뇌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 글씨체가 딱딱해요. 그리고 또 날아다니거나. 네. 운해형 사람들은 글씨체가 대부분 둥글둥글해요. 둥글하고, 또 이 디자인 감각이 있으면은 글씨체를 몇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을 3가 합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날렸을 때는 원하는 때마다 또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 펜 종류에 따라서도 또 바뀌어요. 지금은 두껍잖아요. 얇게 쓰면은 또 바뀐단 말이에요. 3가 합시다. 또 연필 집는 모양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주기 교육을 3가 합시다. 이게 좀 안 되는 아이들은 펜글씨를 배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서예를 6년을 했어요. 6년 하면서 좀 정자체를 좀 배우다가, 이제 이게 둥글둥글, 이게 여자애들 좀 옆에 많이 앉아 있었거든. 여자애들이 막 글씨를 막 이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 글씨 카피를 많이 해서 좀 글씨체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서예를 하면은 글씨 날아가는 애들도 정자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모두 정자체를 먼저 기본으로 배우고, 거기서
이런 파생된 다른 디자인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이 서예나 펜글씨를 배우다 보면 애들이 여기를 다 꺾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처음에는 안 이뻐. 다 꺾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애들마다 이게 맞는 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펜으로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펜 중에서도 거기서 권해주는 펜이 있어요. 또 이쁘게 쓰이는 펜들. 그런 펜으로 이용해서 이게 두꺼운 거는 이제 좀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하고, 하여튼 글씨가 날아가는 애들은 바꿀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강제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거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 글씨체는 글씨체와 성격, 이거는 비례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알아둬야 될 게 아이들마다 성격, 기질, 또 이건 뭐 뇌 타입은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 뇌 타입에 따라서도 아이의 교육 방식이 달라요. 이게 달라지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뇌 타입은 일단은 7세 때까지는 다 그냥 운해형이라고 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7세 때까지 아이가 운해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가 8세 돼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했을 때 좌뇌가 굉장히 발달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7세 때까지 애가 운해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원래 좌뇌형이었던 거야. 근데 부모를 잘 만난 덕에 아이가 운해를 실컷 써가면서 했다가 8세 때부터 정상적으로 좌뇌가 성장하면서 운해 가졌던 거를 그대로 쓰면서 아이가 갑자기 지능이 급상승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7세 때까지는 아이가 그냥 운해형이라 생각하고 이런 조기 교육들 하지 마시고요. 또 8세 때부터는 또 좌뇌 위주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 직장 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이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뭘 해줘야 돼요? 좌뇌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좌뇌 학습 관련된 거는 뭐 제 거 영상 중에 많이 있으니까 하고, 또 계속 이어서 이런 것도 좀 계속 해드릴 테니까는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빨리 영어를 배워봐야 의미 없고 오히려 한국어, 모국어 발달에 저지가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아이들 이런 가르치는 것에 대한 조기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의 발달을 하는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대뇌에 효과가 있는지, 상상과 창의에 관련된 뇌에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조기 교육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관련 내용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